지금 남아 있는 거는 지금 김민석 후보가 쭉 주장하고 연설하면서 말씀하는 걸로는 친명 반명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요. 새로운 구조라고 하는 것이 그게 저는 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친명 반명 이야기를 한다는 것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은 저는 김민석 후보한테는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의 이름을 못 내미는 선거예요 지금. 친석 반석이면 차라리 이해가 가요. 예. 근데 본인을 지지하면 친명이고 아니면 반명이다. 이 구도는 본인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냥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정청래 대표하고 싸운 것 같은 이상한 구도가 돼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유시민 작가를 비판하면 친명이고 비판 못하면 반명이라고. 그것도 되게 웃긴 그것도 되게 웃긴 말인 게 나는 유시민을 비판하니까 나는 친명이야. 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유시민을 비판해 친명이야. 그러니까 유시민을 비판 못하면 반명이야. 이 논리를 누가 만들었는지도 되게 궁금하고. 그거는 그거를 최초로 공개적으로 한 분이 김민석 후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그러나 자기가 누가 만들었는지 언급한 거는. 모르죠. 네. 그런데 그분이 공개한 언급한 거예요. 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도대체 당 대표 후보를 나와가지고 유시민하고 싸우고 있고 박시영하고 싸우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김민석 후보가 제가 이제 유심히 듣기 때문에 제시한 당 대표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가 반명은 안 된다의 기준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반명의 조건인데 지금까지 나온 건 반명의 조건이 유시민 작가를 비난하지 않으면 비판하지 않으면 반명이다. 반명. 여기 네. 하나 나왔고요. 어제 토론에서 또 하나의 기준이 나왔습니다. 재벌과 4대 재벌을 예로 들었죠. 재벌과 만나서 30분 이상 대화해봐야 된다는 자격 조건을 하나 또 어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조건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토론 말씀하셨으니까 토론 때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또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4대 기업과 이 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4대 기업 오너 같은 경제인들과 토론을 해봤어야 되는데 토론해보셨냐? 여당 대표가 4대 기업 뭐 이재용, 뭐 최태원 이런 분들하고 만나면 대대적으로 기사에 납니다. 실제로 네 분을 만나셔서 토론하신 적이 있습니까? 김민석 후보는 확증 편향 현상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당대표를 하게 되면 안 하셔서 모를 것 같은데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회장들하고 실제로 상공회에서 정책 간담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 총수들과 자주 만나셔서 좋으실지는 모르겠는데요.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얘기한 거 만나서 얘기하고 그런 것을 그렇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저게 참 중요한 차이인 것 같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총리가 4대 기업 뭐 총수 만나가지고 회의하면 그건 뉴스에 안 나겠어요.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사실 그게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 이제 노동 시간 이야기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오히려 친기업적이고 반노동자적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런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거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건가 과연.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 말씀에서 좀 반명이라는 언급은 안 했잖아요. 정청래 후보가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할 만큼의 신뢰를 받고 있고 실력이 있냐 뭐 이런 의미 아니었겠어요? 네, 저거는? 근데 저게 이제 잘 모르시는데 이번에 토론 과정을 면밀히 보신 분은 그 소위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의 준비 정도나 아는 정도나 서포트할 수 있는 역량 정도는 정청래 후보가 훨씬 뛰어나던데요. 저는 토론 때 좀 구체적인 답변을 했다는 그 말씀이시죠? 김민석 네. 후보의 경우는 예를 들면 용수 문제가 지금 물밑에서 되게 뜨거워요. 호남 반도체는 그 전기는 뭐 크게 이슈가 안 되고 그러면 그 용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질문을 해도 그냥 뭐 제가 용수 전문가는 아닌데 뭐 이렇게 전문가들하고 토론해서 길을 찾겠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정청래 후보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용수를 이렇게 소위 이렇게 순화시키고 턴해서 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공부를 하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김민석 후보가 호남 메가 프로젝트를 내세우면서 표를 달라고 하는데 실제로 서포트는 어떻게 하겠다는지 구체적 방안 없어도 지지도가 높으면 또 당선되는데 박근혜 옛날에 문재인 후보하고 토론할 적에 무슨 대책 말을 얘기해 보라니까 잘한다 그러잖아요. 알아서 이렇게 한 적이 유명했잖아요. 그거 그때. 이제 당원이 뽑은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워낙 그
수준이 높으셔서 저는 사실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 어떤 분께서 원자력 발전 이야기를 하죠. 그거밖에 생각 안 나요. 어찌나 깜짝 놀랐든지. 주제를 좀 네. 이렇게 하나씩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실 전당대회 시작하기 전에 제가 패널로 나와서 전당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그 기존의 왜 텔레그램 의혹이나 이현주 페이스북, 텔레그램. 강덕구 의원 페이스북 문제는 좀 명쾌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시는 게 네. 좋겠다. 그게 전당대회 쟁점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걸 기대했는데 그것도 여전히 쟁점이고 네. 게다가 이제 신천지가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네. 지금 이번 토론에 신천지 언급이 또 나왔습니다. 자, 종합적인 촉이라는 말이 등장했는데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시죠. 무슨 말인지. 마지막에 돌발 변수는 신천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얘기하긴 그렇고 그때 김어준, 박시영 이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고 그에 대해서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께서도 유사한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에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가 경선에서의 어떤 그 종교단체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법도 내고 그랬죠. 특정 단체를 거명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돌발 변수에까지도 마지막 대비를 하면서 맨 처음에 신천지를 꺼낸 이유는 뭐였습니까? 과거에 문제가 제기됐고 합수본 결과 수사는 그 조금 있다가 기사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런저런 얘기가 제법 있었고 유불리를 떠나서 당 차원에서 문제 제기와 경계심을 갖는 것이 굉장히 불가피한 시점이 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혹시 합수본 수사 내용을 사전에 좀 아셨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합적인 촉과 다양한 제보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한 거죠. 종합적인 촉과 다양한 제보가 근거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컷오프가 끝나고 나면은 근거를 대신다고 했는데 또 추상적인 얘기로 답을 하셨네요. 저 진짜 이런 말 안 하고 싶은데 저분 저러다가 떨어지시면 올공 갈까 봐 걱정돼요. 아 올림픽 진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저렇게 지금 타이밍에서 신천지 막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개입하면 어떡하냐 막 이런 걱정하시는 분이 틀림없이 봐봐 마지막에 이건 그냥 가정입니다. 마지막에 서울 경기에서 갑자기 정청래 표가 많이 나왔어. 이거 이낙연 때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이거 신천지네. 이러다가 정말 장동혁하고 손잡고 다닐까 봐 저는 좀 걱정이 돼요. 이게 좀 저는 걱정스러운 게 수도권에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정청래 후보가 앞선다고 나오잖아요. 네. 그걸 대비해서 하신 말씀일 수도 있나? 이런 걱정도 들었어요. 네, 그런 의심을 하는 분도 계신데요. 그러니까 저분이 이게 신천지로 자꾸 축소하려고 하는 것부터 막아야 되는데 신천지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게 그렇죠.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네. 삼자 비밀 연합을 깨는 게 이번 전대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맨 처음에 신천지 개입부터 밝혀. 그러고 나면 비밀연합 밝히라고 요구할게.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던 네, 것이에요. 네. 그런데 비밀연합은 뭐 이제 흐지부지 돼서 어디로 사라져 버렸고 신천지의 경우는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고 네. 바로 그 다음 날인가 좀 있다간가 합수본에서 오마이뉴스 쪽으로 합수본으로 추정돼요. 네. 오마이뉴스에 기사가 나죠. 네. 민주당의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국힘을 조사하다 민주당에도 네. 집단 가입 정황을 발견했다는 요지의 그렇죠.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페북에 그때는 대표가 송영길인데 네. 이낙연인데 이렇게 올렸어요. 그랬더니 오마이뉴스 기사가 바뀌죠. 예, 이게 기억납니다. 6월 예, 예. 지방선거 그러셨죠. 전이다. 날짜를 지적하셨죠. 예, 제가 네, 하나하나.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합수본이 계속 여기저기 좀 흘린 것으로 보여요. 예. 보이는데 마지막에 SBS가 합수본은 신천지 중앙 조직과 네. 민주당이 연계된 그러니까 중앙 조직 차원의 집단 가입은 없다.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요게 일단락이 되는 중간에 지방선거 중간에도 친천지가 집단 입당한 흔적이 있다 이런 얘기 잠깐 나왔잖아요. 예, 그게 수십 그 명. 과정에서 나왔고 예, 수십 예, 명이고 그게 경기도 쪽이다까지 나왔어요. 예, 그게 일산 고양 뭐 그건 그쪽이라고 맞습니다. 합니다. 예, 고향 얘기 그 들은 수십 것 명이고 어떤 분들은 30명이라고 특정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삼자 비밀 연합 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삼자 비밀연합이 있으면 위헌정당 시비가 일기 때문에 네. 근거를 대라고 지금까지 요구하고 말씀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저는 참 궁금한 게 저게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와의 삼자 비밀 연합이 될 때
저게 뭐랄까 소위 말해서 본질과 연결되는 의미 있는 주장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반명 떼놓고 분열주의 떼놓고 신천지 떼놓고 예를 들어서 반명이 전당대회 본질이다. 분열주의가 본질이다.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신천지가 본질이다. 이것도 말이 안 돼. 예. 근데 지금 설명하실 때 보면 저거의 연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사실은 궁금해하고 계속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얘기를 안 하시고 신천지만 지금 자꾸 신천지가 들어와서 뭐 경선에 개입하려고 한 거 아니냐, 집단 가입하려고 한다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니까 신천지도 억울해하고 게다가 이제 최근에는 조금 이게 뉘앙스가 바뀐 게 김어준, 박시영, 최민희 세 분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이분들이 신천지 얘기 걱정하고 한 거 아니냐. 그 제가 제가 이거는 저는 이렇게 말이 명확하지 않은 대표는 모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혼란이 오거든요. 예, 저도 되게 저 말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종합적인 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도자가 당을 운영하면서 어떤 근거나 데이터를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인 촉을 이용해 가지고 판단하고 이 전당대회라는 중요한 시기에 당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 말을 자기의 촉으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근거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보를 그러니까 얘기했다고 하실 것 같은데. 다양한 제보라는 것도 사실 객관적인 게 아니잖아요. 예. 사실 지도자라는 거는 수없이 많이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말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근거는 필요할 때 공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네. 분명히. 근데 지금 와서 종합적인 촉과 다양한 제보라고 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 말은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게 그 근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예. 당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돼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네 이거 신천지 개입이 돼 있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지금 전당대회라는 중요한 시점에 신천지가 개입돼 있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정치적 판단력과 그 판단의 근거라면 이거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근데 X에다가 또 설명하는 글도 올리시고 했어요. 김민석 후보가. 그런데 계속 이제 22년에 그 이낙연 이재명 경선 시에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벌어졌던 그 갑자기 표의 급증, 이낙연 후보 표의 급증 현상 이걸 가지고 마지막 돌발 변수가 있다. 이제 그거를 떠올리게 계속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 X에다가 뭐라고 쓰셨나 한번 보실까요? 그 종교 조직의 경선 개입 우려와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투표가 주권이고 정의입니다. 많이 투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투표를 안 하시면 신천지의 투표에 좌우될 수 있다. 지금 그런 의미잖아요. 네, 저거는 많은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저거는 제가 조금 취재를 하고 왔습니다. 아, 예. 네, 그랬더니 제보를- 그 A 유튜브, 네. 그다음에 B 유튜브, 이 유튜브에서 지금 계속해서 호남과 수도권에서 신천지가 암약하고 있다는 내용의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지금도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제보가 지금 그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카톡방들에 막 제보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진짜로.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칭했을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저거는 지금 우리가 2022년 이낙연 후보 3차 경선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형식이 달라요. 예. 형식이 1차 경선 모집하고 예. 1, 2차를 같이 경선인단을 모집하고 3차 경선을 시차를 두고 모집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낙연 캠프 쪽에서 저 문제 제기가 터졌을 때 우리가 3차 경선에 집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해명을.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명을. 예, 그래서 기억납니다. 예. 이 국민 경선에는 사실은 그 시기에 네. 그 집단이 들어올 수 있어요. 네. 그러나 당대표 선거에서는 저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게 6개월의 당비를 내야만 돼요. 국민 경선인단은 그 당비 규정이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혹시 김민석 후보 쪽 누군가가 그런 신천지 개입설 이런 걸로 흔들려고 해도 네. 사실 흔들기가 힘듭니다. 이 구조상. 예. 국민 경선인단하고 다르다. 국민 경선인단은 그 시기에 그냥 그렇죠. 신청만 하면 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당대표 선거는 당대표를 뽑는 거기 때문에 당비 6개월. 그렇죠. 예, 의무화돼 그래야 권리당원이 있습니다. 되는 예, 거죠. 의무화돼 있습니다. 아니 근데 신천지 이야기 안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게 자꾸 뭔가 마음에 걸리시거나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아니면 수도권 표. 수도권이 지금 저는 바이어스가 낀 여론조사를 제외하고는 수도권은 일관되게
정청래 후보가 10 내지 15% 이긴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나오고 있어요. 아 10에서 15%요? 그렇게 네. 많이 이겨요? 네, 그게 나오고 있어요. 최대 네, 15%, 그다음에 최저치가 10%, 뭐 네. 9%요 정도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죠. 저런 얘기는. 근데 그러니까요. 저걸- 제보가 쏟아져 들어온다. 그건 제가 말씀드린 거.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네. 네. 유튜브에 제보가 방송되고 있다. 제보를 가지고 당대표 후보에 나온 사람이 저렇게 가볍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무슨 제보는 못 만들 것이며 아니 제보는 뒤져보다 보면 제가 여자라는 제보도 있을걸요 아마.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최근에 뭐 소위 당 조직 개입 그 논란이 일잖아요. 그렇죠. 특정 10만, 지역위원회에서 예, 뭐 예. 이렇게 저렇게. 근데 그에 대한 제보도 들어와요. 예를 들면 구체적인 액수까지 알바 얼마 줬다. 그러나 그거를 그 제보가 들어왔다고 저희가 얘기하지 않죠. 예.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대개 확인 불가해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걸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지 않는데 지금 저렇게 하는 건 정치적 의미, 정부적 판단, 뭐 그런 선거 게 전략이죠 네, 일종의 선거 전략 프레임 전략인데 자 이현주 텔레그램 강두구 페이스북이 여전히 하여튼 지금 또 토론회에서 또 언급이 됐는데 무슨 말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뉴스공장에서 이현주 텔레그램의 주인공이 나는 아니다. 관련이 없다. 또 그 강북구 페이스북에 대해서 나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본인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후보님께서는 사골탕을 4번, 5번 우리는 것에 좀 취미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명색이 여당의 당대표가 되려는 사람들이고 국무총리까지 한 사람이고 애들도 아니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제가 이미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뉴시스에서 그냥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기자들은 국민들이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공익 제보를 받아서 폭로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뉴시스 사진 기자가 누군지 알 거 아닙니까? 이걸 왜 공개하지 않는지 이상합니다. 예, 지금 이거 왜 공개하라는 말이 텔레그램은 보낸 사람 이름이 위에 써 있으니까 그걸 지금 공개하라는 말일 거 아니에요? 네. 저 위에가 잘린 거 아니냐? 저거 그 위에 누군지 있는 그 사진을 기자는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기자들이 저거 한 장만 찍지 않잖아요. 물론이죠. 쫙 찍으니까. 네, 있고 그리고 저는 저게 정말 이상한 게 제가 공개적으로도 밝혔는데 네. 저는 김민석 후보라고 확신해요. 이유가 네. 뭐냐? 오늘도 제가 오전에 기자 한 명하고 통화했는데 김민석 후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예, 예. 한 명도 김민석 후보 아니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기자들이. 예. 그리고 그 어공 네. 저게 그때 기억하세요? 저 뉴시스가 보도하면서 한 국무위원. 국무위원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럼 그 국무위원은 누구예요? 그 늘공들하고는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늘공들이 무슨 이현주하고 텔레그램을 그러면 하겠습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정성호, 윤호중, 안규백, 또 국토부 장관 김윤덕, 기후환경부 김성환 김성환 그 정도 또 누가 분들이시죠? 있나요? 예. 그 정도인 것 같은데. 저 다 친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저 텔레그램의 주인공이 나다 그런 사람 없대요. 없어요. 예, 그러면 뭐냐고. 아니 근데 신기한 게 의원님 그 언론 문제도 많이 잘 아시니까 저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뉴시스가 특종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런 뭐랄까 민감한 내용이 저렇게 나왔을 때 특정하죠. 다른 기자들이 물 먹었다고 생각하고 취재하죠. 취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국무위원이라고 뉴시스가 특정해서 밝혔다라고 하는 거는 국회의원보다는 국무위원 숫자가 적으니까 네. 말씀처럼 이제 정치인 출신 국무위원 확인 취재를 들어가고 네. 예를 들어 조선일보가 우리가 취재해 보니까 국무위원들 이런 사람들 자기 아니라 그랬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들어보면은 뭐 공직에 있는 사람이건 언론에 있는 사람이건 저건 다 특정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왜 보도를 안 할까요? 저는 그게 너무 불안하고 궁금해요. 불안을 저도 느껴서 네. 제가 연설에서 얘기했어요. 까고 가자. 털고 가자. 예. 왜? 나는 이거 언론이 끝까지 김민석 후보 보호할 것 같지 않다. 그렇죠. 결정적인 순간에 털 것 같다. 네. 어떤 순간에 털겠냐. 지금 뉴 이재명이 막 그 소위
그 민주당 내에서 뭐 뉴 이재명이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된 이후로 소위 진영을 얘기하는 사람을 진영론자라고 비난하는 분위기잖아요. 이상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에 반대합니다. 결국 선거는 진영으로 쫙 나눠지지 예. 뭐 이게 애매하게 치러지는 선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 진영이 갈라져서 싸우는 결정적 시기에 반드시 폭로된다. 아 나중에 결국은 폭로되고 말 가장 것이다. 효과가 극대화될 때 됐을 때 폭로하겠죠. 폭로된다. 저는 그게 그렇게 걱정인 봅니다. 거죠. 그러니까요. 자기네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다라고 느껴졌을 때 저는 지금 저게 발표가 안 되는 게 지금 이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일부 레거시 일부가 아니죠. 거의 전부에 가까운 레거시 언론들이 민주당 전당대회 한 후보에게 정말 자사 내부에서도 문제가 지적이 될 정도로 줄을 서 있는 현상과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저 텔레그램을 공개하는 것이 김민석 후보한테 불리하잖아요. 예. 저는 김민석 후보라고 확신한다니까요. 근데 왜 불리할까요? 불리한 거는? 아니 저게 여지껏 네. 정청래가 합당을 싫어했다. 아. 정청래 때문에 합당이 안 된다. 안 됐다. 그런데 저것은 만약에 저 대상이 이현주와 저 주고받은 대상은 지금 합당을 흔들라는 취지잖아요. 저 내용이.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밝혀졌을 경우 저는 김민석 후보라고 생각해요. 저거를.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타격이 되고 전대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말씀은 나는 합당 찬성했었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예, 그 근데 이중성이 저게 이제 나오면 폭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네. 그래서 정청래 후보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언론이 하고 있다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당시 총리였잖아요. 총리가 저런 메시지를 발송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 물론이죠. 왜냐하면 자기는 계속 정청래한테 자기 정치했다라고 했는데 총리가 자기 정치했다는 뜻이 돼버리거든요. 이미 부인을 했는데 이제 와서 동의할 수도 없고 저 같으면 차라리 그럴 거였어요. 내가 당면 변경 불가라고 말한 거는 합당을 하긴 하자는 말 아니냐. 나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 부분 밀양계보 밝혀야 당면 변경 불가 나눠먹기 불가 이 부분보다 그 뒤에 있는 부분 지선 전에 급해야 되는 게 통일 생각이라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말 저거는 때문에 이현주가 쓴 거. 아니 그러니까 글쎄. 이현주가 쓴 저 말 때문에 지선 전에 해야 된다는 게 통일 생각이라는 게 오히려 드러나요, 저거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게 내가 쓴 거다 혹은 이현주와 어떤 관계가 있었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 순간 합당 문제에 관해서는 대통령의 생각이었고 대통령의 생각 가운데 총리가 끼어들어서 자기의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했다는 증거가 돼 보인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 그리고 예. 한번 얘기하시던데 변호사님이 예. 저기 당명 변경 불가 나눠먹기 불가 그 부분이 예. 그 김민석 후보가 4대 뭐 어쩌고 예, 발표할 때 똑같- 예, 똑같은 말을 똑같아요. 썼어요. 아 이번에요. 예. 네, 게다가 저 표현 있죠. 미략 타격서. 네, 네. 저게 김민석 후보가 늘 쓰는 스타일이에요. 문구. 예. 해보셨을 거 예, 아니에요. 예, 저도 예. 해봤어요. 네.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하고 저렇게 소통을 하시는지 저하고 소통할 때도 짧게 저렇게 맞습니다. 네.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저게 또 뭐하고 통하냐. 지선전 합당이라는 저 부분이 강도급 네. 회복과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하고 연결이 되면 딱 떨어지는 예, 얘기죠. 딱 떨어지는 얘기예요. 근데 강덕구 의원님은 지금 페이스북에다가 또 쓰셨어요. 그 정청래 후보랑 공개 토론하자. 내 페이스북 내용을 또 언급을 하던데 공개 토론하자라고 오늘 올리셨다 그래요. 정말 저게 공개 토론 할 얘기예요. 자기 페북인데. 그래서 여기다가 그렇게 쓰셨잖아요. 합당 관련한 논란의 핵심은 대통령 8위를 한 정청래 후보의 거짓말입니다. 아니 그 근거 정무수석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네. 통합이 대통령의 지론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지칭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홍익표 수석이 공개적으로 얘기했고요. 우상호 수석도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두구 의원과 김민석 후보는 저 강두구 페북을 놓고는 입장도 다르고 두 분이 네. 저기 보면 홍익표 수석을 만났다고 써 있는데 예. 근데 그 부분은 계속 해명 언급 안 하시더라고 강덕구 그러니까 의원도 어떻게 예단을 말씀하실 가지면 때. 홍익표 수석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냐고 예단을 도대체 어떻게 가지면 그건 예단이 아니지. 대한민국 전체를 지금 바보로 알지 않는 한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본인의 페북이지 제가 써줬나요? 저 페북을? 상당 기간 동안 왜 저거에분에서 언급을 회피하고 왜 취재도 응하지 않으시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 들어 자꾸 강덕구 의원님이 저걸 얘기를 하시거든요. 정청래 나와라 얘기하자.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좀 다르잖아요. 왜 그러시는지. 저는 최근에 이런 흐름을 봅니다. 저는 그 미투표자 보안 투표 얘기할 때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예. 다 끝나고 한 번 더 하자. 그 예, 얘기. 그런데 예, 그거를 지금 레이스가 시작해서 한 지역은 투표가 이렇게 뭉뚱이 예. 두 군데가 끝났는데 또 룰을 바꿔서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된 그것도 유리한지는 모릅니다. 예. 스스로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겠죠. 그런 걸 던졌을 때 제가 느낀 게 제가 생각해봤어요. 제가 뛰고 있는 후보잖아요. 왜 나는 룰을 바꾸자는 말을 안 할까? 예. 저에겐 절차가 민주주의의 생명이라는 인식이 있고 예. 예, 투표 과정에 투표 룰을 바꾸는 걸 제 생각 대통령 선거가 진행됐는데 룰 바꾸자고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박정희도 이렇게는 안 한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안 된다는 인식이 확고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뛰어넘어서 하겠다는 생각은 왜일까? 그만큼 그게 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뭐가 급할까요? 그러니까 낙승을 예상했는데 그렇죠. 그게- 저는 그렇게 그게 쉽지 않을 것 생각해요. 같아서. 예. 강덕구 의원이 이 이야기를 자꾸 안 하려고 했다가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표현이 좀 미안합니다만은 철판 깐 것처럼 이야기하는 어차피 며칠만 지나면 돼 며칠만 버티면 되니까 마치 당당한 것 같은 모양새를 계속 던지면서 정작 필요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해요. 또 신기한 게 네. 그렇게 하는 것 룰을 바꾸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갑자기 강덕구 의원이 나 이거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저기 뭐야 지금 이야기해야 되겠다 하면서 예. 전북 투표가 시작됐나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가르치는 방향은 저는 하나다. 본인들이 상상한 판세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걸 저는 의미한다고 봐요. 이게 뭐 자기네들이 압승할 줄 알았는데 신승한다고 판단하는 건지 신승한다고 판단했는데 뒤집힐 수 있다고 그것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사람 머리라는 게 머리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는 머리를 안 쓰면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거든요. 계속 어떤 룰을 바꿔야 되겠다. 뭔가 그거는 룰을 바꾼다는 말은 결과를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이대로 갔을 때에 나올 수 있는 결과가 자기네들이 원치 않는 결과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룰을 바꿨다가도 해봤다가 뭐 갑자기 페이스북 이야기도 했다. 신천지 이야기도 안 한다고 했다. 다시 했다가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를 보면 본인들이 원하는 움직임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는 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던졌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걸 던졌다는. 저 미투표자 보안 투표. 아, 예. 그게 안 될 거를 알면 안 던지잖아요, 보통은. 예. 내가 던졌는데 안 되면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일제히 세 명이 같이 올렸어요. 아, 김용 후보 말고 또 올리신 세 분이 명이 있나요? 같이 올렸어요. 세 분이. 그래서 세 분이 누구예요? 한 분이? 서미애 후보? 그리고 박선원 의원도 주장했죠. 박선원? 아마. 근데 예, 박선원 박선원 의원은 의원이. 그 매불쇼에 나와서 저랑 같이 나와서 곧 다음에 하자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세 명이 같이 올렸어요. 그러면 이 세 명이 같이 올릴 때 의논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안 될 건데 의논할 리는 없잖아요. 한번 던져보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계속 선호투표 소수결 그리고 하고 싶은 걸 다 했잖아요. 미자격자를 당규상 네, 6개월 안 미자격자. 되신 거. 네. 예, 그것도 다 특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밀어붙이면 돼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다. 예, 요게 하나 있고 이게 아니라면 의제를 돌리기 위해서 보통 저런 일 하잖아요. 예. 컨틴전시 플랜이라는 게 이런 큰 의제를 던짐으로써 다른 걸 가리고 싶어 하잖아요. 최순실 얘기가 나왔을 때 박근혜가 갑자기 개헌하자고 그런 얘기가 그렇죠. 나왔고. 그래서 네, 이런 거. 아마도 저건 신천지, 그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이거와 2002년 김민석 후보의 행적으로 아, 이걸 덮기 많이 위해서 몰렸을 한거 때 아니냐? 다른 걸 또 터트린 게 아닐까? 이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죠. 근데 저거에 대해서 일종의 프레임 전환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합당 얘기는 결국 조국혁 신당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김민석 후보가 언급을 하셨어요. 조국혁 신당 합당이든 연대든 역량이 없어서 정청래 후보는 풀지 못한다. 송영길 후보는 라디오 인터뷰를 나오셔가지고 정청래 후보는 정신적으로 조국혁 신당 당대표였던 거 아니냐. 여기까지 나가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미락서라고도 연결되는 말일 수 있잖아요. 그 미락서는 당시에. 없었다는 게 뭐 밝혀진 거고요. 글쎄. 그러니까 그러면서 정 후보가 말한 국정과제 1호라는 내란 종식은 혁신당의 공약 1호였다.
그래서 명청대전의 증거가 확인됐다 이 말씀까지 그게 가셨어요. 뭔- 지금 아 정말 좀 저렇게 놀라- 논리적으로 제가 이제 과거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시대 보면 수사학과 논리학이 네. 지식인의 기본이며 정치인의 기본이잖아요. 네, 그랬죠. 예. 근데 이게 지금도 기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호가 당의 헌정질서 국정과제, 회복이. 예, 당의 국정과제 1호일 수는 또 없거든요. 네. 저는 정부는 정부의 일이 있고 당은 당의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당 대표가 국정과제를 달대 외우고 있는 게 저는 오히려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은 당의 일이 있는 거예요. 뭐 당연히 행정부는 행정부로서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과정들이 있고 그리고 당은 당 차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협조를 해야죠. 근데 저거들 무슨 시험 보는 식으로 암기식으로 달달달달 외우고 있으면 그러면 1번 해결 안 하면 2, 3, 4번 해결 안 할 거예요. 아니 이제 여당과의 공조, 당정 협조가 정청래 대표 때 잘 안 됐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두 후보님의 입장이니까 저렇게 공격하시는 거. 근데 저것도 되게 이상한 그럴까요? 게요. 지난 1년 동안 그 많은 일을 당정청이 협조해서 잘했거든요. 예. 근데 김민석이 당대표에 나오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당정청이 협조가 잘 안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는 한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는 매우 친했어요. 송영길 후보는 좀 다르고 결이. 네, 예. 예. 그렇게 매우 친했고 협조가 잘 됐고 그런 관계였는데 지금 제가 바뀐 게 뭘까? 최민희가 반명으로 몰린 이유가 뭘까? 그걸 생각해보면 딱 하나예요. 친석 안에서 김민석 후보한테 줄 안 서서 지금 이 제가 상상도 못한 진짜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저는 좀 이해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을 반명이라고 하는 거. 네. 예, 예. 뿐만 아니라 이게 뭔가 세상의 기준이 김민석을 비판하면 반명. 예. 김민석 후보를 당신은 왜 이러지? 1, 2, 3, 4. 박정희가 스마트한 독재자라고? 독재가 불가피했다고? 그러면 DJ를 현해탄에 빠뜨려서 수장하려고 했던 그 잔인한 독재자 박정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질문을 따박따박 하면 말할 수 없는 멸시와 조롱의 메시지가 오는 이 상황이 저는 이게 명청대전이 아닌 것 같아요. 친석 반석대전 같아요. 아니 그게 저는 그런 구조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김민석은 본인이 출마를 해놓고 나를 기준으로 친명 반명을 나눈다는 게 이거는 마치 조선시대나 중국 고대사에서 왕명을 거스리는 간신들이 자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한테 거부하면 곧 주상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러고 사람들 때려 죽였거든요. 저는 그게 거리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가 저게 왜 텔레그램 메시지, 페이스북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함의도 총리는 대통령이 하는 무언가를 대신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저 메시지 안에 담겨 있는 건 대통령이 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게 들어 있어요. 그러면서 밑에 와가지고는 나를 따르는 게 곧 친명이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익숙한 예전에 조선시대 어디야 한 구석에서다 볼 법한 나를 따르면 그것이 곧 주상을 따르는 것이고 나를 반하는 것은 짐이 곧 주상이니다. 약간 좀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프레임을 거신 것 같은데 저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친명 반명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합당 관련 얘기에서도 예를 들어서 반대한 걸로 되면 그게 대통령 뜻하고 어긋나는 꼴이 되니까 친명 반명 프레임이 무너지는 결과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자꾸 꼬이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지금 이제 또 하나 또 쟁점이 되는 게 이제 후단협 사태 때 네. 근데 이후에 이제 김민석 후보의 탈당. 이제 김민석 후보는 후단협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후단협은 당내에 네. 있던 거고 저분은 선도투로 먼저 나가서 정몽준한테 그러니까요. 가장 예, 먼저 예. 나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청래는 그러면 배신 안 했냐 이런 이제 역공이 지난 토론에 또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불교계와의 갈등 때문에 대선을 패했던 시기에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하고 사과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니까 탈당하라고 요구했던 후보 측에 대해서 그것을 응하지 않고 오히려 후보 측을 비난했던 것을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한 것에 트라우마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탈당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 덮어쓰기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거 불리하지 않습니다. 사과 할 거 다 했고 검찰 개혁도 3번 이상 우려먹으면 물이 안 나오는 사골탕이 되듯이 배신 얘기도 계속하시면은 지금 대통령 선거를 망쳐먹었는데 그에 대해서 왜 사과하지 않느냐 그것이야말로 배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배신의 뜻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 진짜 아니 그리고 저는 저 말 들으면 너무 답답했던 게 불교계 때문에 대선 졌어요. 그걸 지금 전제로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저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게 있냐면요. 제가 논리학, 수사학 이렇게 좀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원인이 있어요. 예. 지금 이제 우리는 대통령님 지지율이 늘 70%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 원인을 당내의 분란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네. 예, 그렇게 실제로 많이 말씀하세요. 예, 아니 그리고 여론조사 데이터를 갖고도 그게 근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예. 봐라, 중도층이 이탈했지 무슨 코어가 흔들리냐 이렇게 많이 반박하시던데. 아니 그래요. 그런데 저는 지금 제가 바닥을 다녀보면 사람들이 지금 주식이 너무 출렁이고 예. 특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예. 결정타예요. 예.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상상외로 지금 오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믿고 우리가 예. 이 모든 걸 잘할 줄 알았는데 안 그러니까 지금 기대하던 마음들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거 다 아니고 그냥 그 저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그러면 코어 지지층은 안 흔들린다? 이 말도 민주당엔 콘크리트 지지층이 없어요. 그거는 국힘에나 있어요. 우리의 코어는 판단하고, 예, 그리고 당이 올바로 가기를 기대하는 코어이기 때문에. 아, 의원님 생각하시는 코어 콘크리트는 소위 없다. 말하는 무지성 지지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민주당 우리는 지지자들은 지성 그렇지 않다. 지지예요. 네, 네. 예, 그래서 그 코어 지지층이 지금 떠났다 이런 게 아니라 응답을 안 하면서 지켜보고 있다. 네. 요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 코어 지지층이 등을 돌렸냐 안 돌렸냐에 관한 언급도 후보들이 하신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핵심 코어 지지층이 사실은 지금 등을 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지지층이 다시 열정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려면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당대표가 되는 즉시 대통령의 지지율은 10% 이상 올라갈 것이다. 전통 지지층이 뭐 소위 코어 지지층이 빠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유시민 장관도 ABC 이런 말씀하셨던데 분위기가 좀 안 좋다고 빠지면 그건 코어라고 볼 수가 없죠. 저는 100일 안에 그러니까 3개월 안에 우리 당 지지율을 10에서 15% 올리고 국정 지지율을 우리 지난 1년 동안 왔던 수준으로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 ABC를 또 말씀하셨네. 그 유시민 작가에 대하여 뭐가 오랜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ABC론을 툭툭 던지세요. 예. 아, 당대표 되시면 민주당 당원들 ABC 초콜릿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코어 지지자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앞에 의원님께서는 이제 지성 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이제 저 부분은 근데 분위기 좋다고 빠지면 코어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뭐 코어를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이야기는 있을 수 있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언제부터 빠졌느냐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정말 여러 가지 색깔을 갖고 있는 정말 다양한 개체들이거든요. 근데 이 개체들 중에는 이재명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재명 대통령님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소수긴 하겠지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지율이 빠진 것도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반명이야 라고 만들어버리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 반명이야를 만들어버리고 다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반명이다. 나를 지지해야만 오로지 친명이다를 만들어버리면 안 그래도 있는 요만한 파이에서 반을 쭉 뜯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정신과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말초신경 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울어서 슬픈 거예요. 네. 사람은. 나는 반명이 아니야. 나는 이재명 대통령 너무 좋아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넌 반명이야 그러는 거야. 나한테 와서. 그러면 내가 왜 반명이야? 이러고 있다가 근데 지나가던 다른 사람이 또 너 반명이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반명이 돼요 그때부터.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사람은. 예, 예. 근데 그냥
자기는 ABC는 안 된다는 사람이 당원들 갖다가 너는 친명 너는 반명 누가 언제부터 그걸 구분할 권리를 자기한테 줬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을 지지해? 그러면 친명. 이 사람을 욕을 못해? 그럼 반명. 이런 식으로 쫙쫙 갈라놔 버리니 코어가 티타늄으로 만들어졌어도 못 견뎌요. 그렇게 갈라되면. 그러니까 코어 지지층의 해석도 두 분이 너무 달라요. 보면 정청래 후보는 항상 민주정부를 지지해 왔고 이재명 후보와도 굉장한 동질감을 느끼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식어가고 있다. 네. 이제 그게 코어 지지층의 마음이 식어서 지지율이 빠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김민석 후보 쪽은 아니 상황이 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지지가 식으면 그게 코어냐. 그러니까 계속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점이든 다 지지하는 사람들이 코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빠진 건 저는 양쪽에서 다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대했던 주식시장의 불안정성 그리고 부동산도 이재명 대통령이면 잘할 거야 이런 기대가 중간층에 다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실제로 또 보여줬고 어느 정도. 그래서 아니네 하면서 지켜보는 일부가 저는 중도에서 빠졌다고 빠지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또 그렇지 않고 실제로 40대 핵심이 많이 빠졌거든요. 50대 일부가. 그럼 이거는 지금 현재 민주당의 이 분위기, 네. 그 전당대회를 하면서 김민석 후보가 취한 저 태도, 네. 이 민주당 내부를 친명 반명 갈라치기 하고 이런 태도, 그리고 뭔가 이게 문조털레유도 있고 뭐 네. 복잡한 요 네. 상황에서 또 일시적으로 응답을 안 하고 있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양쪽에서 빠졌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정청래 후보가 됐을 경우 민주당이 그래도 정리가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해찬 정신으로 정리하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되면 다시 한번 기대를 갖겠죠. 민주당이나 대통령님에 대하여. 그런데 저는 중도가 빠진 이를테면 주식시장의 불안정이나 부동산 건에 대해서 이거 정말 유능하게 당정이 힘을 합쳐서 해결을 해야만 다시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김민석 후보의 말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어쩌면 다행일 수도 있는 것이 두 분 다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지지율이 오를 거라고 하거든요. 누가 되셔도 오르기는 오른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주장대로라면. 그러니까 저는 저런 진짜 계속 김민석 후보만 까는 것 같아서 되게 죄송하긴 한데 분위기 좋다고 빠지면 코어 아니야. 저건 굉장히 자기중심적 이야기예요. 예. 그렇죠. 예. 당대표에 나와 있는 사람은 당원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분위기 안 좋다고 빠져? 그럼 너넨 코어 아니야. 이 말이 굉장히 내포하고 있는 그 위험성. 당원들은 희생해도 그냥 참아야 돼. 거든요. 근데 이제 코어가 무슨 뜻이냐를 생각했을 때 코어는 뭐 안 흔들리는 게 코어가 아니에요. 아니 우리 몸의 코어가 뭡니까? 척추잖아요. 제일 먼저 아파요. 기능을 많이 하는 게 사실은 코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이제 유재명을 자임하시는 분들의 그 확고한 반론이 있더라고요. 반대 논리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그 FTA나 이라크 파병이나 심지어 대연정이나 이런 거를 추진하실 때 소위 진보적 지식이라는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네 뭐 나는 비판적 지식인이라 하면서 얼마나 반대를 하고 하면서 지지율을 까먹었냐. 그거를 하지 말자고 지금 우리가 이러는 거다. 그 말씀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뭐를 하는데요, 지금?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대연정 실패하셨어요. 실패요. 네, 실패했고 지지층에게 혼란을 줬어요. 그래서 네. 지지율이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대연정을 놓고 뭐 당내가 갈등하기 이전에 네. 그냥 그건 그 박근혜의 참 나쁜 대통령 그거 하나로 무너졌었어요. 그리고 이라크 파병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괴로워했고 네. 파병 반대 집회에 나가면서도 대통령의 처지를 이해하는 분위기였고요. 네. 그리고 한미 FTA는 사실은 그 개방형 통상 국가에 대한 이해가 진보 진영에 그게 뿌리를 못 내려서 생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뭐 하는데요? 그러면서 얘를 검찰개혁의 보안수사권 문제 이런 거를 드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그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그때 그 시절에 그 반대가 없었으면
자위툰 부대가 외곽으로 안 갑니다. 전투 전투 부대로 부대가, 가요. 네. 그리고 한미 FTA에 있던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같은 한미 FTA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부 사람들은 광우병 시위 이걸 이야기하면서 미국산 소고기 잘만 처먹더라 이런 이야기하는데 그때 당시에 거기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뼈조각이 섞이지 않은 36개월 미만의 소를 먹을 수가 있어서 우리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 된 거. 그때 그 반대가 있었던 이 반대의 가치를 안 보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됐잖아만 보는 게 죄송한데 그 사람들 수준이에요. 진짜. 근데 너무. 그 당시에 그 노무현 청와대의 참모들은 저는 시민사회에 있었잖아요. 네. 저희가 격렬하게 투쟁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투쟁하는 게 대미 협상력을 높여주십니다. 그렇죠.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 받아들였지. 네. 너네 반노지. 이런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지금은 예. 예를 들면 보안 수사권하고는 이건 질적으로 달라요. 네.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닥쳤던 문제는 한미 관계에서 오는 거였거든요. 예. 예, 다. 근데 이거는 검찰 개혁과 관련된 의제잖아요. 이거는 정의, 부정의 이런 문제예요. 예, 그리고 그 민주적 절차에 관한 거예요. 사실은 검찰 개혁도. 그런데 이건 이제 얘가 틀렸다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건 차원이 다른 예고. 저는 정말 보안 수사권 문제를 놓고 그렇게 핵심이 말씀하시면 그건 정말 보안 수사권과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지지자로서 봐왔던 저 전문 영역이 아닌가. 그러면 제가 바보 되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1990년 중반 이후 그리고 참여연대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전 민원연 활동을 계속했으니까 그때부터 공수처 예.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검찰개혁의 핵심이었어요. 그랬다가 2020년 민주당이 이해찬 대표로 180석 하고 나서 이게 검수완박으로 바뀝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민주당의 당론이었어요. 당론이었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다 당론인 줄 알고 있었어요. 또 있어요. 유시민 작가에 대한 비판 중에는 예를 들어서 유시민 작가가 나는 노무현 대통령을 잃고 그다음에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나는 어용지식인이 되겠다. 이런 말씀 한 적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민주정부인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왜 비판하느냐 이런 논리가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문재인 정부는 왜 다 잘했냐 그러면 그때는 왜 비판 안 하다가 이재명 정부 때 와가지고 이러는 거냐. 그러니까 친문 세력의 부활을 꿈꾸는 거다. 아이고. 이렇게 말씀하신단 코어가 말이죠. 상처를 입는다는 게 그런 말이에요. 저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함께했던 기억의 관계예요. 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코어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님 때 손을 조리면서 DJP 연합을 지켜보고 노란 노란 풍선을 흔들면서 노무현과 함께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인이 다해 함께 다해하고 네.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힘을 합쳤던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이 코어냐면 왜 상처를 받냐면 나는 그렇게 해왔어. 그리고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인이 하고 싶은 건 다해 하면서 저기 뭐야 도보다리 할 때 박수 치고 네. 눈물 흘리고 해왔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내가 만들었던 대통령이 나의 과거를 부정하는 거야. 대통령이 아니죠. 내가 만들고 싶었던 정치 세력이 내가 그렇게 손을 부여잡고 밤새 시위하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었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고 이재명 대통령 되고자 밤에 그 추운 곳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싸우지 않았던 어떤 사람들이 오더니 나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비피하네. 야, 자 문재인이 잘한 게 뭐가 있다고 칭찬하고 다니냐. 이러면 사람은 자기의 과거를 부정당하는 거예요. 예. 조국 범죄자던데? 그래서 서초에 나갔던 그 바보들이 속은 거지. 그렇게 말하면 그게 진실인지 가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때 함께 해왔던 기억들 그리고 그때 나의 모습이 있는데 그걸 통째로 부정해버리고 거기에 상처를 주니까 그런데 보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대 그 사람도. 그럼 내가 틀린 건가? 내가 그때 잘못한 건가? 문재인이 뭘 잘못했나? 나 딱히 거기에 반박도 못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래서 식어가는 거예요. 함께 해왔던 기억들 내가 만들었던 세상들이 있는데 그거를 몇몇 사람들이 와서 행패를 부려버리는 거야. 내 기억을 망가뜨리고 내가 옳다라고 믿었던 그것들을 와서 흐트러 놔버리는데. 근데 정 변호사님 말씀은 이쪽 그걸 말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을 사랑하고 지지해서 나는 뉴 이재명이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의 논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함께 만들었던 이재명 대통령을 나는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나는
지지한다. 이런 말씀의 근거도 될 수 있잖아요. 아니, 물론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게 곧 과거 민주당이 갖고 있던 레거시와 소중한 그 헤리티지들을 손상시켜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부정하지 않는 그렇죠. 범위에서 했어야 되는데 함께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해해요. 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요. 아주 단순 논리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노사모가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다 인정하잖아요. 근데 그때 노사모는 시민사회에 와서 무릎을 꿇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때 도와달라고 했어요. 우리끼리 할 거야. 네. 너네들은 중립에서 노무현 후보 비난했지. 그러니까 너넨 떨어져. 우리만 할 거야. 그런 태도를 안 취했어요. 네, 예. 왜냐?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려면 탄핵을 반대해서 무산시키려면 노사모 혼자는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시민사회가 부탁을 했어요. 노란 옷 입지 마. 네. 노사모 깃발 가져오지 마. 그 다음날 단 한 명도 노란 옷을 안 입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사람들은 진짜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뉴 이재명께서 우리 당에 들어오고 대통령 지지해 주는 거 너무 감사해요. 네. 그런데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건 예요. 10만 명이라면 150만이 있어요. 오랫동안 민주당을 해왔던 분들이. 그러면 여러분이 너네는 올드해 나가 너네는 반명이야 이렇게 몰아붙여서 10만 명이 대통령을 지키는 거랑 그 150만하고 같이 160만 명이 지키는 거랑 어느 게 더 효율적이냐고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 마이너스 생각이. 아 근데 그거를 마이너스라고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10만 명이요? 우리가 훨씬 많다. 그러니까 뉴 이재명이 안 그러니까 그래요. 기존의 민주당 지지자 플러스 소위 중도 플러스 보수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많은데 아니 그분들의 논리라니까요. 이 뉴스공장이나 매불쇼 같은 이런 편향적인 매체 때문에 그게 소수인 것처럼 비치고 있다. 근데요, 그래서 그거는 틀린,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 네. 왜냐하면 대선 때 진영으로 쫙 갈라졌을 네, 때, 네.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이 49예요. 네. 그리고 그 후에 최대치가 60이에요. 네. 그것만 봐도 49대 60이면 새로 들어오신 뉴 이재명 대선 이후에 들어오신 분은 최대로 따져봤자 11%예요. 그러니까 70까지 가까이 간 적도 있어요. 67, 그래봤자 8 이렇게. 21이잖아요. 예, 예. 그래봤자 21이고 네. 49잖아요. 네. 어떻게 그 말이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억지스럽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런 주장들이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42%로 당선돼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말씀은 애초에 민주당을 계속 지지해왔던 사람들 더하기 우리가 있어서 근데 그 애초에 민주당을 지지했다고 하면서 사실은 친문만 지지하고 나머지는 다 배척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인데 이 사람들이 유시민을 앞세워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게 그 말도 안 스피커를 되는 키워주는 게 뉴스공장과 매불쇼다. 그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렸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생태학에 보면 어떤 네. 이야기가 있냐면 니치 컨스트럭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게 생태계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 생태계에 다른 외래종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 외래종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기존의 생태계를 자기가 살기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요. 바꾸죠. 그렇죠. 네. 그 니치 컨스트럭션이라고 하거든요. 뉴들은 정확하게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자기네들이 들어왔을 때 자기네들이 여기에서 움직임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기존의 토착종들 제거해야 돼요. 네네. 뉴스공장 같은 경우 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무리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냐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뭐 사람들 다 알다는 저는 김어준 아저씨 좋아해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2010년 그 추운 겨울에 여의도에 모여가지고 이명박 그 서슬퍼럴 때 그때부터 나는 꼼수다 들으면서 했던 그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 함께했던 그 것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지금의 민주당을 만든 중요한 토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명박 찍고 박근혜 찍고 윤석열한테 열광하던 그 사람들이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이재명을 지지하면서 과거에 자기를 부정을 못해요. 예. 이 사람들한테는 이명박을 찍은 자신, 박근혜를 찍은 자신, 윤석열이 찍은 자신은 이 사람 자기들의 선택을 잘못한 게 아니고 문재인이 윤석열을 만드는 바람에 내가 속아서 그게 돼야 돼. 그게 돼야 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자기들이 안정감을 가져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털보 네가 한 게 뭐가 있어? 김어준 아니야 이미 올드야. 최강훈 니네 한 게 뭐가 있어? 올드야. 새로운 우리가 와서 새로운 질서를 세울 거야라고 완장을 차고 니치 컨스트럭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현상을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새로 들어온 외대 종이라고 배척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결코.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시청자분들께서 양쪽의 논리를 잘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고 시간이 한 2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의원님 나오시니까 이 말씀은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조선일보하고 인터뷰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안티조선과 관련해서 정청래 최민희 후보님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아니, 전 TV조선에도 나갔는데. 아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근데 문재인 정부 정청래 때- 후보 얘기지 조선일보 네네. 인터뷰 안 한다. 저는 조선일보 네, 네. 인터뷰 안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근데 이제 정청래 후보는 조선일보하고 인터뷰 안 한다. 최민희 후보님은 최근에 나는 오마이TV 하고 안 한다.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 안 카메라를 한다고 말한 막았다. 적 없어요. 제가 막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 좀 저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아니, 제 설명을 참 정확히 할 수가 없는 게 네네. 그 비서관이 말을 해야 돼요. 비서관이 막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비서관은 미혼의 8급 여성 비서관이에요. 아 그런데 그분을 찍어서 갑자기 그분을 찍으니까 우리 비서관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네. 왜 나를 왜 갑자기 카메라가 이렇게 찍으면 안 놀라세요? 네. 놀라서 이렇게 맡게 됐대요. 아 비서관이. 예, 그런데 여성 왜 비서관이. 그러면 우리 비서관을 찍게 됐냐? 네. 오마이TV를 저는 친 김민석 홍보 찬양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거기까지 하면 좋은데 정청래 쪽 후보들에 대해서는 되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서 카메라 앵글을 비출 때 어쨌든 그 어떤 앵글을 비치면 그 밑에 그 특정 후보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막 어마어마하답니다, 화면에. 그거를 계속 목격하고 있던 그 보좌진들이 아, 예. 예, 보좌진들이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카메라를 가지고 보좌진들을 막 계속 찍었다. 아, 그러니까 그 찍지 문제 마라. 제기하니까. 이러면서 예. 실갱이가 막 있다가 갑자기 그 여성 비서관을 확 찍으니까 그 당황해가지고 맞게 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맞게 된 것만 가지고 최민희가 막았다 또 이렇게 예, 그런 식으로 지금 막 이렇게, 거짓말 하시는 예, 예. 분들 거짓말. 제가 오늘 다 캡처해서 법적 책임 묻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사안입니다. 잘 하여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도 좀 답답하지만 그래도 시원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전당대회가 끝나고 이런 어떤 감정의 골이 과연 어떻게 아물 수 있고 어떤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아직도 계속 숙제가 남아 있는 것 같고 최고위원님 되시면은 또 애를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최고위원 되고 안 되고는 전혀 중요한 변수가 아니고요. 당대표가 정청래 후보가 돼야 민주당이 중심을 잡고 민주당답게 정리가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정청래 후보에게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표를 몰아주시면 이게 민주당을 지키는 길이고 민주당이 지켜져야 이게 대통령님도 지키게 되고 그래야 총선도 이기고 그리고 정권 재창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지지오 좋은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것으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최민희 최고위원 후보님, 그다음에 정필승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